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정재승입니다. 미래 테크놀로지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올해 미래 테크놀로지 포럼은 웹툰이나 웹소설 또 OTT의 등장처럼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어디에 와 있고 또 앞으로 미디어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해 보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제작사의 관점에서 창작자들이 창작을 하는 환경, 또 창작 회사들이 창작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 또 그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고 보고 관람하고 감상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점점 미디어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전선에서 이 시장을 개척하고 계신 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김윤우 대표님 먼저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영화 제작사 크로스픽처스의 김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전문 제작사 레드아이스 스튜디오의 장정숙입니다. 두 분을 사실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어떤 일 하시는지 이런 거 말할 기회 별로 없으시죠? 네, 그냥 이렇게 공식적으로 네. 말씀드릴 기회는 네. 이렇게 초대받지 않고서는 네네. 네. 그동안 어떤 작업들을 해오셨는지, 과거의 그런 작업들, 환경들은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먼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김 대표님은 어떤 공부를 하셨고 또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제작사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네. 대학교 때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네. 이제 금융이나 네. 이제 투자 쪽 이쪽 일을 하다가 조금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이제 네. 바꾼 계기가 이제 2002-3년도 네. 그때쯤인데 이제 네. 미국에 있는 디즈니의 이제 테마파크를 이제 개발하는 네. 자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헐리우드라는 곳을 가서 네. 크리에이티브한 비즈니스에 좀 매력을 느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2003년도에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디즈니 테마파크 어떤 걸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그 회사 이름이 이제 월트 디즈니 이미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하나는 이제 홍콩 디즈니랜드를 만드는 프로젝트였고 네. 다른 하나는 디즈니랜드의 바로 옆에 있는 부지를 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라는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조금 기여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 그 옆을 어떻게 확장할 거냐? 네네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다운타운 디즈니라는 이제 이 에리아를 만들어서 네. 그걸 어떻게 이제 활용할 건지 오, 그런 네. 프로젝트를 좀 같이 했습니다. 디즈니 같은 회사가 테마파크를 예를 들어 새로 런칭을 하고 확장할 때 중요한 철학이 뭡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이제 철저하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패밀리. 패밀리에는 이제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데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항상 이제 중심에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철저하게 사업. 헐리우드에서 이제 배운 점은 철저하게 쇼 비즈니스. 그러니까 쇼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도 중요하다.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하는 기업 문화였던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는 회사가 그래서 된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유일하게 이제 헐리우드 시스템이 한 100년이 넘었는데 191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유일하게 디즈니만이 이제 오너십이 안 바뀌고 계속 그러니까요. 100년 넘게 네. 지속되는 그런 이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철학이 유효했던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회사를 차리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제작을 직접 하시고 네. 해외에도 런칭을 하시고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진작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디즈니 가서 이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이 하나의 캐릭터, 음.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그 나라 이제 네. 디즈니는 미국 회사잖아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어떻게 사랑을 받을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 회사인데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사업 초기부터 네. 하게 된 것 그래서 같고 초기에 만들었던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많이 고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영화 만드는 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고요. 그 전에는 이제 많이 이제 거의 픽사 스튜디오가 토이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이었네요. 예, 네, 뭐 네. 그건 굉장히 큰 얘기인데 하여튼 네. 예, 저 역시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창작적인 이제 능력, 백그라운드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좀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고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드라마를 만들었던 게 딱 10년 전인데 그때 당시 일본 만화 중에 진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아주 국민 만화라고 하는데 네. 그 만화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닥터진이라는 드라마를 예,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제가 그 진 네. 기회가 너무 좋게 진의 그 작품을 하신 네. 네, 원작자님 한번 뵐 기회가 있는데 너무 좋으세요? 네 너무 좋은 어. 작가님이세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원작자를 만났는데 너무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거. 너무 부럽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도 몇 번 뵀는데 항상 부부 동반으로 나오세요. 근데 그 진짜. 모습이 너무 좋고, 네, 네. 되게 굉장히 이제 진정성도 있고, 어. 네 선생님이랑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은 너무 너무 배울 점이 항상 이렇게 기대되는 만남이었었어요. 네. 네. 닥터 G는 성공했습니까? 예, 그때 당시 시청률이 잘 나왔고요. 네. 거의 20%까지 나와서 MBC 미니 시리즈로 했는데 MBC에서 네네, 했고. 네. 잘 예, 흥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발판이 돼서 그 다음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을 하셨어요? 그다음 작품은 이제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어, 작품. 예. 예, 그것도 이제 웹툰인데 오, TVN에서 그렇구나. 했고요. 그다음에 마음의 소리 국민 웹툰인데 실사로 제작을 이제 했고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래 그 조석 작가님 네. 찾아가서 이걸 실사 드라마로 네. 하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될 수가 없다. 캐릭터가 네. 워낙 생긴 게 네. 예를 들어서 캐릭터는 굉장히 네, 사각형이고 네, 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 그래서 이제 몇 번 네. 만류를 하셨는데 주위에서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나한테 3년만 달라 시작을 했고 네.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네. 예, 또 열심히 만들어서 좋은 뭐 작가님들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잘 됐고. 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사내 맞선, 한해 맞설 하시게 예, 됐고. 그 다음에 어게인 마이 라이프, 네, 그런 작품들 했습니다. 근데 진짜 다 원작이 이제 만화로 출발해서 드라마를 만들어 오셨네요. 추진을 하시는 계기가 있으셨어요?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만화를 좋아하고 웹툰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많이 보게 되고 또 네.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까 음. 굳이 다른 소스를 저희 원작으로 삼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큰 트렌드가 최근 웹소설 웹툰 쪽이기 때문에 이제 상업적으로 저희가 흥행적으로 생각을 해도 좋은 작품들 특히 흥행이 검증된 작품들 위주로 가면 사업성도 좀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작품들을 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작품들을 선정하고 또 왜 하필 그 작품들을 하게 됐는지 이거를 이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 끝나면 바로 이제 만화방에 네. 달려가서 뭐 그 당시에 진짜 뭐 너무 이제 순정 만화들이 빅히트작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만화와 굉장히 친하게 이제 지내다가 제가 91년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실은 뭐 전공이랑은 좀 무관하게 또 되게 좋은 기회로 현재 대원CI에 출판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출판 1호로 이제 입사를 하면서 네. 제가 지금도 이제 발행되고 있는 소년 챔프의 소년 챔프. 창간 편집자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네. 거의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작가님들이나 또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너무 제가 이 업계에 너무 조상님, 그냥 조상님. 옛날 네. 사람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보니까 거의 한 3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92년도에 뭐 슬램덩크라는 너무 좋은 작품을 만나면서 이 슬램덩크와 드래곤볼이 일본 작품이라서 아쉽긴 하지만 그 시대 이 두 작품 때문에 그 독자층이 뭐 상상을 초월할 폭발적으로 정도로 늘게 폭발이 계기가 되면서 됐구나. 한국 만화도 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만화 르네상스 시기를 맞이했다고 그럼요. 할 정도로 네. 너무 좋은 시기고 거의 한 30년 정도를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네. 정말 너무 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이제 네. 그 경험치들이 사실은 일선에서 작가님들과 만화 창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슬램덩크 이름 다 지으셨다면서요? 어떻게 지은 거예요 그런 건? 뭐 남편이 강백호라든가 아니. 뭐 이런 사연이 아니, 좀 들려주세요. 절대 아니죠. 그때 슬램덩크를 처음 봤을 때 이제 충격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92년 1월에 1, 2권을 보내줬어요. 네. 그때 이제 이제 시작을 했었을 때니까. 네. 근데 작품 한번 읽어봐라. 네. 어떠냐. 네.
그때 그 1, 2권을 읽었을 때 충격이 이거는 내가 세상에서 처음 보는 이런 내러티브의 만화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뭐 여전히 지금 소년 만화의 어떤 매뉴얼처럼 뭐 모든 개그, 감동, 우정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작품이어서 이제 그 작품을 보면서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된다. 잡지에 연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기가 돼서 제가 또 일본어를 잘 하진 않는데 읽을 정도 내용을 파악할 정도는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슬램덩크 담당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일본 그 문화 자체가 완전히 한국에는 들어올 수 없는 그렇죠.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기모노도 한복으로 갈아서 저희가 그래요. 새로 그릴 정도로 뭐 이름은 당연히 한국 이름 써야 되고 동경이면 서울, 오사카면은 부산 이런 식으로 다 지명도 바꿔서 이제 했던 시대라서 그 농구 많은 팀들의 이름을 이제 제가 어떻게 줘요? 제가 그냥 막 줘요? 한참 지나서 인터뷰를 한 네. 내용이 있는데 네.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강백호라는 이름은 제가 대학교 때 그 동기 중에 이름이 백호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진짜 이름 너무 좋다 백호기. 네, 굉장히 이름 자체가 호기롭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빨강머리 백호가 그 이름이 너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딱 와닿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은 제가 또 강시성이랑 서시성을 좋아해서 강백호 서태웅이 네,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물들은 제가 이제 주변의 지인들 이름도 많이 따기도 하고 나중에는 사실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대학교 졸업 앨범 뒤에 이제 이름 쫙 보고 좀 이제 캐릭터 읽으면서 던지셨구나. 좀 매칭이 좀 될 만한 네. 친구들 네. 있으면은 또 매칭하고 그래서 네.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슬램덩크가 이렇게까지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장명이 뭐라고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었는데 네. 그게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도 근데 너무 잘 너무 사랑해 어울리기도 주시더라고요. 하고 약간 어떤 그런 동물적인 어떤 연상도 막 되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댓글 중에 하나가 네. 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이후로 너무 존경하는 이름 한글을- 장명의 그 신의 한 너무 수였다. 감사하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름이 좋아서가 아니라 작품이 워낙 좋은 작품이고 네. 작품이 이렇게 이제 뭐 사랑받으니까 사실 장명에 그래도 대한 얘기가 너무 된 거죠. 뿌듯하시겠어요. 이제 와서는 너무 감사하고 그러죠. 좋죠. 그러면 90년대 사실 진짜 한국 만화의 네. 르네상스인데 네. 그때 이제 책 사서 본다 네. 나오면 그냥 바로 뭐 네. 사서 보는 그런 문화들이 있고 만화방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또 열심히 보던 그리고 한국 창작자들도 많이 등장하고. 그럼요. 네. 그때는 네. 92년대 공주 그때는 전문대였는데 공주 전문대에서 아마 만화학과가 처음 생기면서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네. 그쪽 출신이었는데 체계적으로 만화를 배우고 들어오는 작가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되게 살아있는 감성과 감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작가님들이 많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데뷔하는 네. 작가님들도 꽤 많아서 뭐 이명진 작가 같은 경우 네. 라그나로크 중3인가 아마 그때 이명진 작가가 그때 데뷔했었을 거예요. 중3이요? 네. 영재네. 네, 그래서 진짜 정말 천재적인 감각으로 작품을 그려내는 네. 세대였기 때문에 뭐 일본 만화도 많이 들어왔지만 더불어서 사실 한국 그 만화 작가들이 어떤 스토리나 그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성장한 시기라고 그러네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만화의 호 시절을 함께 하셨고 네. 21세기가 되면서 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90년대 초반에서 2000년까지는 네. 사실 IMF가 터지고 나서도 만화업계는 엄청 호황이었어요. 호황이었구나.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를 기억하면 많은 이제 한국 만화 작가님들이 많이 네. 섭섭해하시기도 하고 네. 또 출판사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IMF가 터지면서 사실은 영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맞네. 하는 게 자영업인데 맞네. 그 중에서도 대본소. 대본소. 네, 그래서 전국에 대본소가 2만여 개 정도가 생겼었어요. 그러면 교수님 단순하게 저희가 계산을 하더라도 그 대본소에 만화가 하나만 한 질만 들어가도 들어가도 한 개만 들어가도 무조건 초판을 2만 부 이상 찍어야 그럼요.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출판사에서 거의 한 달에 50종에서 100종씩을 단행본을 막 쏟아낼 때였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사실은 대본속끼리 경쟁하면서 한 몇 년 사이에 한 2,000개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또 그 사이에서 많은 회사들이 폐업을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많은 이제 대본소가 만화방이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 당시에 한참 많이 연재하고 이제 작가 생활 하셨던 만화 작가님들은 출판사가 이 출판 만화 시장을 교란했구나. 네. 그렇게 근데 받아들일 수 그거는 한편으로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조절을 하면서 그랬어야 사실은 또 그랬어야 되는데. 네. 뭐 시장이 폭발하면 결국은 그 폭발한 시장이 어느 순간 또 줄어들게 되면 더 큰 위기가 이제 그렇게 확 맞이하게 되니까. 줄어들게 된 게 한 네. 언제쯤? 그게 2000년 사실은 그렇죠. 2005, 5, 6년 웹툰이 2003년 4년 뭐 이렇게부터 슬금슬금 이제 나올 나오기 때였었으니까 네. 그때 이제 작가님들이 한국 출판 만화는 안 돼 끝났다 네. 이제 이러시면서 사실 뭐 강풀 작가님도 강풀닷컴이라는 개인 블로그에 이제 작품을 연재하시게 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출판 만화와 웹툰이 이렇게 교차되는 뭐 지금도 여전히 출판 만화는 단행본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발행이 되긴 하지만 네. 흑백 만화는 거의 지금은 이제 창작을 줄어들었고. 안 하죠. 대본소 만화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웹툰으로 거기서도 조금씩 작업을 하시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대본소에 납품하는 것보다는 잡지들이 90년대 초 중반에 뭐 저희가 지금 만화 잡지가 한국에서만 한 30종 이상 나올 정도로 네,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호황을 겪었을 때니까 서점에 본격적으로 네, 유통을 할 시기였던 거죠. 그러네요. 네, 대본소뿐만이 아니라 네. 서점에. 그래서 네. 이제 2000년 접어서 10년까지는 사실은 이제 출판 만화랑 웹툰이 교란의 시기. 그래서 초창기에 이 출판 편집자들은 처음 웹툰이 나왔을 때 정말 저 웹툰 되겠어? 우리 독자협서로 들어와도 잡지 안 실어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네, 원래 뭐 새로운 이제 컨텐츠나 미디어가 등장하면 그때 기존 사실은 미디어는 거부하죠. 자만했던 거죠. 네. 그때 좀 더 발빠르게 웹툰에 대한 또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웹툰을 함께 창작을 받아들였으면. 했었으면은 출판사가 좀 더 많이 더 계속 그랬겠죠.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그랬겠죠.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그러네요. 근데 그 시기에는 그래서 웹툰을 만화 회사에서 이제 그것도 사실 유통 회사죠. 네, 제작도 제작 다 회사, 하고 제작 네, 유통 회사 제작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언제 그러면 그 본격적으로 하나는 이제 저쪽 필드로 가야 되겠다. 제가 사실 학산도 95년 이제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설립부터 25년 정도 만화 편집자, 웹툰 편집자로 일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 2010년부터는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출판사에서 웹툰 제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만화 잡지를 유지를 하는데 예를 들면 만화에는 흑백 만화로 연재를 하더라도 그거를 컬러 작업을 해서 웹툰에. 스크롤로 다시 편집을 하는 이중 작업을 해서 네 나름대로 출판사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랬네요. 네네 지금은 훨씬 많이 창작을 하지만 네. 그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웹툰 제작을 들어가서 이제 저는 만화 잡지도 이제 네, 출판을 썼고, 하면서 또 웹툰도 예, 페이지 만화도 편집하시고. 하고 웹툰도 하면서 그거를 양쪽에 다 이제 경험하면서 그러다가 레드 아이스에는 작년에 네네네 정격 스카우트 된 겁니까? 이게 뭐 그 전에도 사실 레드아이스와는 조금 이렇게 교류가 많았었는데요. 네. 네. 어떻게요? 제가 출판사에 있을 때 네. 이제 레드아이스랑 협업해서 하는 작품들도 작품들이 좀 있어서. 있었고요. 레드아이스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대중들 독자분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10년 정도 전부터 웹툰 쪽이나 해외의 한국 만화를 소개하는 그런 노콜라이징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웹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이제 많이 공부하고 네. 이제 연구하던 터에 사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도화선이 됐다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레드아이스뿐만이 아니라 한국 웹툰이 글로벌로 가는데. 예, 전격적으로 이제 진출하는데 네. 엄청난 큰 계기가 네.
된 작품이기도 하죠. 물론입니다. 그 이제 두 분의 이력만 이제 들어도 와 이제 이분들이 웹 만화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뭐 드라마로까지 또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전선에 계신 분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야 이런 이야기 나누면 너무 재밌겠다 하는 기대감이 드실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